네, 시청자 여러분,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서 여당인 민주당의 일부 대선 주자들이 애매한 입장을 보고 있습니다. 찬성인지 반대인지 아니면 세모인지 그 배경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의 내부에서 토론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윤석열 후보가 이 토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토론의 준비가 덜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썰전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정태호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유상호 의원이 지금 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성대 기자, 뉴스설계에서는 어떤 내용 짚어봅니까? 네, 오늘은 동물농장이 된 대선판, 여야 대선판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선 주자들끼리 날선 비판들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동물에 많이 비유를 하더라고요. 친근한 동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좀 뒤에 보도록 하고요. 영끌 인터뷰는요? 네,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리핑을 통해서 정부는 9월까지 1차 3,600만 명 접종 목표를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과연 문제가 없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정태호 의원, 정태호 의원은 이낙연 후보 캠프의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정태호 의원이 나오셨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캠프별로 저희가 소개를 하는데 이낙연 후보 캠프죠. 정책본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유상범 의원님은 대표적인 친윤 의원으로. 그 언론에서 낙인 찍은 거죠. 저는. 그럼 안 친합니까? 이거 좀 분명히 해놓고 가시죠. 친한 건 맞는데. 친한 거죠? 예, 친한 건 맞는데. 네. 뭐 친윤이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낙인을 찍혔나 모르겠어요. 그럼 혹시 친최는 맞나요? 친채도 맞습니다. 친홍도 맞습니까? 글쎄, 그거는 조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윤, 친최 중에 친윤으로 부르는 네, 뭐. 낫죠? 네. 왜냐면 시청자들이 지금 각 캠프 입장별로 아셔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당내 대세 쪽에는 서 계시네요. 대세가 이제 친윤 쪽으로. 전 대세 전에 조금 그런 인지관계가 돼서. 예, 원래 이제 검사 시절부터 예. 네, 안면이 있으셔서. 뭐 같이 특수부에서 같이 하셨으니까. 근무를 하고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 아나운서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이에 대해서 여야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데요. 국민의힘은 대체로 환영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에 민주당은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간 가석방 반대 목소리를 냈던 후보들은 촛불 국민 배신, 특혜 가석방은 불공정, 솜털같이 가볍게 날려버린 공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양강 두 후보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애매한 입장을 내놓으며 말을 아꼈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께 또 한 번 빚을 졌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진국 도약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께 진 빚을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벌이라고 특혜 줘서도 안 되고요. 또 가난하다고 뭐 해서 차별받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가석방 마찬가지로 대상이 되면 대상으로 삼아야지. 그 대상에서 폴짝 배제하는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 두 후보는 앞서 전직 대통령들 사면 관련해서는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 두 후보가 동그라미도 X도 아닌 세모, 불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배경은 뭘까요? 역시나 그동안 이 부회장의 사면을 반대해온 지지층을 의식했기 때문이란 해석입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찬성이든 반대든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는 이재명, 이낙연의 세모로 잡았습니다. 일단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여쭤보면 먼저 유상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짧게. 네, 짧게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에 SK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반대를 하는 그런 전력이 있었는데 그 법무부에서 사실 이번에 이렇게 60%밖에 안 된 상황에 가석방을 결정하는 것이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 말했듯이 국가 경제 상황, 글로벌 경제 현황, 그다음에 국민적 여론 이런 측면이 또 비교 형량이 안 될 수가 없었고요. 재벌 총수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했던 걸로 보이고 또 뭐 그 결정이 의미는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찬성이신 거죠? 뭐 실질적으로는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예. 자, 민주당의 이낙연 캠프에서 오신 정태우 의원님은요? 예, 되게 그 국민의힘 쪽 후보님들은 다 적극 찬성 입장을 보여주셨더만요. 예. 또 의원님께서는 또 법조계 검찰에 계셨으니까 이 가석방 절차가 법적인 요건이 뭔지는 잘 아실 예, 테니까. 잘합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법적인 요건 또 이제 경제 상황 그리고 또 국민 여론 이런 것들 아마 종합적으로 그 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경제 상황은 그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거기서 예. 이제 반도체는 핵심적인 경쟁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도체 부분에서 우리 국가의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그 운명이 걸려 있는 거고 국민 여론도 보니까는 그 전에 여론조사를 한 것 보니까 거의 뭐 70% 가까이 그 가석방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로서도 깊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발표가 이제 박범계 장관 발표문에도 이제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가석방 결정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분석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예. 그런 정부의 여기는 평가 입장을 찬성 말씀해 주시면 입장이시네요, 뭐 사실상. 이게 저는 뭐 잘했다라는 판단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는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구나 제가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예. 정부의 입장을 예. 존중해야죠. 일자리 수석을 하셨죠. 예. 아무래도 나오면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뭐요 사안은 청와대에서 사실은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래서 뭐 그 의견이 많이 반영됐는데 저는 또 하나 보니까 이제 대선이라는 국면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0%의 지지를 받는다는 거는 그걸 드러내놓고 반대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의 이제 흡수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아마 그 우리 아주 그 빅3라고 하는 그 세 분의 입장이 사실은 거기에 찬반 의견은 못 내고 다만 이제 이재용 회장에게 당부하는 형태의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정부로서는 많은 고뇌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예. 문재인 정부는 이제 촛불 혁명으로 이제 등장한 정부이고 또 지금 이 시대의 가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정, 형평성 이런 문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그런 또 국민들 특히 우리 또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가의 어떤 지금 현재의 상황, 특히 이제 예. 국난을 극복해야 되는 이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서 판단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낙연 후보 캠프에 계시니까 청와대에서 이낙연 후보는 뭐 계시다는 것 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 부회장은 국민들께 또 한 번 빚을 졌다.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선진국 도하에게 기여함으로써 빚을 좀 갚아달라고 했는데 네. 찬성인 거죠, 사실. 이낙연 후보 그렇죠. 입장도. 그 뭐 대체적으로 이게 좀 재미난 현상이 있는 게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예. 전 총리까지 포함해서 세 분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그런 방향의 논평을 해주신 것 같고 예. 또 추미애 그 김두관, 박용진 세 후보는 공정의 가치를 더 중시해서 반대 입장을 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당내 우리 후보 간에도 그런 입장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게 사실 이게 고민스러운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판단에 좀 차이도 근데 있는 이제 것 같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도 후보 본인도 얼마 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석방에 대해서 찬성하냐고 했을 때 이제 정부가 고민 중이고 하고 국민들의 뜻을 들어서 결정할 걸로 안다. 네. 본인 얘기를 좀 빼시고 그렇게 했는데 합법이 늘 그런 부분이 많으시죠. 사실 찬성이면 그냥 찬성하고 예, 사실 좀 거기에 대한 그게 양해를 구하든지 그게 참 맞지 않나 어려움이 있어요. 싶어서요. 이렇게 국무총리를 하신 분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하신 분이잖아요. 음. 이런 분이 내 생각대로 모든 얘기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국정에 미칠 영향까지도 이분들은 이제 판단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정세경 우리 전 총리님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님도 도지사를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그분들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뭐랄까 존중해 줄 필요는 이게 있죠.
제가 봐서는 세 분도 이 대선 국면이 아니면은 아마 사실상 좀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공정의 가치 문제가 그렇죠.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세 분이 이 공정의 가치를 부정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얼마나 시대적으로 중요한가를 다 아시는 분들인데 그 위치에서 뭔가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발언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당 내에서 열성 지지자들은 반대하고 또 그러나 국민적 여론은 70%가 찬성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참 입장을 내시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 대선 국면만 아니었으면 제가 봐서 세 분 다 아마 조금 반대 입장을 좀 강하게 표출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가정을 놓고 얘기하는 거는 그 제가 답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예, 공정만 답을 놓고 꼭 안 하셔도 본다면 됩니다. 공정만 놓고 본다면 사실 옆방의 김 씨는 뭐 재벌 총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석방을 네. 못 나간다. 예를 들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형기 50% 이번에 낮춰졌죠. 50%에서 뭐 90% 이상이 되면 다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실제 최근 3년간에 80% 이상을 마치지 않은 가석방은 뭐 약 3%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되게 드문 마치 이제 사례라는 사회자님 게 말씀은 그게 이번에 기준을 예. 55%에서 50% 내려왔잖아요. 그게 이재용 가석방을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바꾸지 않더라도 그 기준은 법적인 예, 기준은 그렇죠. 충족을 한 것 같고 제 여쭤보는 건 이제 사실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불공정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재벌 총수라고 해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는 했지만 사실 드문 사례여서 공정하다는 얘기 이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의 세 분의 그 긍정적인 그런 입장을 표명한 세 분의 그 고민이. 발언이 공정의 문제를 가볍게 보지는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그런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는 수준에서 이제 입장이 나온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재명 후보도 보면은 사실은 아주 애매한 표현을 썼는데 마지막에 보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 그럼 뭐 형법 72조에 따른 그 가석방 기준은 다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아주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탁월하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정에도 불구하고 뭐 경제 상황 또 국민 여론을 감안한 사실 뭐 어쨌든 70%라는 여론을 감안한 결정인데 그렇게 얘기하자니 좀 지지층 반발도 있을까 봐. 국민 여론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이 정말 비상 시기잖아요. 그런 시기고 이 국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결국 모든 정치인의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공정의 가치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국난을 극복해야 된다는 이 시대적 과제와 이 부분에서 이 정치인은 뭔가 비교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이죠. 이제 그런 것을 또 정부도 이제 그 고민 속에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또 국민들이 또 70% 가까이 이제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성명 입장들이 나온 걸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눈길을 끄는 건 이제 윤석열 후보 측도 사실 국정농단 특검에서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겠지만 잡아놓은 본인 아닙니까 윤 후보가. 그런데 예. 이제 가석방에 대해서는 그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 사회자 말씀대로 잡아놓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검사라는 것은 기소해서 유죄가 선고되면 그로서 역할을 다한 거고 그 나머지 이제 법무부에서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원래 의사 표명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그 기소한 검사로서의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전형적으로 이거 법률적 문제를 가지고 내가 거기 기소한 검사가 의견을 표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법률가로서의 색깔이 좀 강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미 윤석열 후보는 이미 정치인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몇 달 됐습니까? 그런데 뭐 몇 달 됐다고 해서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지금 것처럼 이제 뭐 잘 요거는 모른다. 아니죠. 답을 안 하거나 그게 이렇게 아니라 갈 이제 수는 없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고 만일 윤석열 총장이 반대한다 그러면은 또 그 나름대로 논란이 되고 찬성한다 그러면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이 들어온 상황이고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스탠스
기소했던 사람으로서의 자세. 그런데 제가 볼 하지 때는 좀 않겠습니까? 비겁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 가석방 안내를 그 형집행정지 신청했을 때 본인이 그 허가를 안 했잖아요. 서울중앙지검으로 지검장 검찰총장에 있을 때 그때 예. 본인이 그걸 거부했잖아요. 부정했잖아요. 그 자기가 그리고 관련한 게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자기는 구속시키려고 안 했는데 검찰에서 박근혜 구속시켰다. 씨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이미 정치인이 돼 가지고 마음이 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용 그 가석방에 대해서도 본인이 수사를 한 거면은 본인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정치인이 된 상황에서 그 발언을 회피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치인으로서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보입니까? 제가 봐서는 뭐 이게 이제 그 한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하고 지금은 정치인으로 변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딱 법률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네. 보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반 정치 찬성 반대 의견 내는 것이 참 뭐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정을 존중한다는데 그 속마음에는 제가 봐서는 뭐 꼭 반대와 찬성을 놓고 보면 아마 한 51%는 찬성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또 보여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왜 명쾌하게 찬성 반대를 얘기하지 않냐라고 처음에 이제 이건 약간 비겁하다 어떻게 보면 라고 얘기한 것도 있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정치인으로서 본다면 특히 대선 주자로서 본다면 이 사건은 한 거대 대기업의 총수가 죄를 저질렀는데 좀 드문 경우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형기를 다 마치지 않았는데도 가석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느냐의 이 공정의 문제거든요. 뭐 경제 살리기, 근데 아까 위기 말씀하셨는데 제가 90년대 후반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 이후로 매년 위기더라고요.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 사실은- 위기와 지금의 위기는 진짜 다르죠. 예, 그렇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다르기도 한데 사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어떤 물론 경제에게 과연 도움이 되냐는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여론도 있는데 그런 거와 공정의 가치가 어느 것을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지를 입장을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도 불투명하게 얘기했지만 윤석열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한 발 뺀 게 근데 아닌가. 아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 두 분은 결정에 대한 어떤 의견도 표현을 안 했어요. 그냥 저희 이재용에 대해서 국가 경제를 해서 기여를 해달라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예. 하셨고 이분은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차원은 어찌 보면 그 본인이 검사로서 기소했던 검사로서의 그 입장까지 고려해서 자기의 의견을 어느 정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찬성의 의견이 조금 있는 더 많아 보이는 그런 의견을 표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뭐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사한 사람으로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게 이제 검사로서의 본인의 판단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치인이 돼서 이제 뭐 가석방 해도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려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제 모순에 빠진 거죠. 예. 아, 근데 청와대도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 명쾌하게 예. 얘기하기 어려운 근데 거죠. 뭐 청와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따지면 대통령께서 2015년에 채권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반대를 하셨는데 사실상 찬성을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위치에서 아까 그런 제가 음. 세 가지의 요건을 가지고 이거는 사실 이제 대통령이 결정한 사항은 아니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거고 법무부 장관이 이제 발표를 한 건데 그러나 이제 뭐 굳이 지금 대통령 말씀을 하셨으니까 대통령도 그런 세 가지 여러 가지 국민 여론과 또 이 현재 국가의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죠.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두 분의 말씀,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저는 사실 애매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뭐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이 필요하면 얘기하고 정정당당하게 동의를 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얘기입니다. 강정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국민의힘 당 행사를 두고 지도부와 윤석열 예비 후보의 이견이 또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다음 주에 예비 주자들을 모아서 부동산 등 경제 정책을 논하겠다며 토론회를 예고했는데요. 윤 후보 측에서 난색을 표한 겁니다. 아직 당내 예비 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토론회를 참석하기가 난처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비 후보 등록에도 소극적인 분위기입니다.
후보 등록이 얼마 남지 않았죠. 8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당 예비후보 등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윤 후보의 토론회 참석도 불투명해집니다. 하지만 윤 후보 측의 난색을 두고 토론이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 후보는 주 120시간 부정식품, 일본 원전 방사능 유출 관련 발언까지 구체적인 정책에 들어가서는 일일 일망언이란 말까지 나왔었죠. 일각에선 토론도 준비가 안 됐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이 맞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윤석열에게 토론이란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에서 잠시 놓쳤는데요. 앞서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시청자 의견이 있어서 네. 잠깐 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땡땡님께서는 경제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모두 국민을 납득시키는 게 우선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 불투명한 입장 표명에 대해서 좀 따졌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 얘기를 하나 보면 최땡땡님께서 지지층 영향력보다 삼성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뭐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까지는 시청자 유튜브에 올라온 의견을 저희가 고루 배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이제 윤석열 후보 토론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기 국민의힘 얘기니까요. 네.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면 경선버스가 아직 출발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버스가 출발해야죠, 사실. 이달 말에 이제 하기로 예, 8월 그렇습니다. 30일인가요? 네.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알기로 8월 18일인가요?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적절한 아직 결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추진되는 사항이죠? 뭐 저희 서병수 위원장이 토론을 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뭐 예. 보니까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아직 뭐 결정된 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만약 한다면 하게 된다면 적절한가요? 이제 검토 중인 것 같은데 이 검토 자체가 네. 적절한지.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원칙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원 당규상 선관위에서 이제 합동 연설, 뭐 대담 토론을 하게 이제 명확히 규정이 돼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선관위에서 이미 하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진행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지금 후보 등록이 전혀 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뭐 후보를 이게 토론회를 한다는 건 사실 이제 경선을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선을 진행하는데 등록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만약 토론회를 했다고 하는데 뒤늦게 경선 후보, 예비후보 등록한 사람이 나오면 그럼 그 서로 간에 모순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저 원칙의 문제라고 보고, 뭐 결국은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 부분 이제 의결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뭐 이제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후보들 사이에서도 경선 버스도 출발하는데 웬 토론이냐 이러다 보니까 많은 억측이 나오고 그래서 또 이런 새로운 갈등이 또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뭐 제가 남의 지금 얘기하기에 좀 그렇긴 합니다만 예. 그 부지리는 게 밖에서 보기에는 이게 사실은 이게 토론이라는 걸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검증도 되고 또 좋은 후보를 고르는데 국민들이나 당원들한테 어떤 기준이 제시되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더라고요. 또 이제 흥행에도 도움이 되고 네. 사실 저희들 이렇게 예비 경선 때 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제 왜 유독 윤석열 그 후보 측에서 반대하는 그런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보니까 그런 입장 표명 비슷한 게 기사가 돼 있더라고요. 원희룡 후보도 오늘 아침에 또 네. 강하게 월거리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처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님 이렇게 얘기가 나오길래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최근에 설화가 계속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 내에서도 이게 막 비판이 나오는 거죠. 준비가 안 돼가지고 왜 대통령 나왔냐 이런 얘기가 자꾸 있으니까 심지어 그래서 윤석열 캠프 그 후보님 캠프에서도 뭐 레드 팀을 만든다라는 얘기도 예. 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뭐 메시지 관리를 특별히 또 해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뭔가 이게 자신감이 없으니까 토론을 기피하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불리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후보 등록도 안 돼 있고 경선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그러면 거기서 토론을 하는 건 민주당 안에서도 아무 말이 없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당내에 그렇죠. 당내에 정치적인 문제이지 그게 뭐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당헌이나 당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정치적으로 이미 후보로서 뛰고 있는 분들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다 선언도 하고 그랬으면은 그분들끼리 합의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합의 과정을 잘 거쳤으면 아무 예. 문제가 없이 끝나가는데 사실은 이제 이 경선준비위원회가 민주당의 경선 버스가 출발하면서 사실은 뭐 이재명 명락 대전이 워낙 세게 벌어져가지고 국민적 관심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당 대표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그 국민의힘의 경선 준비를 통한 그 여러 가지 그 이벤트나 이슈를 만들어서 사실 국민의 시선을 좀 잡아놓자 이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게 이제 이 후보들 간에 어떤 그 합의나 좀 사전적인 조율이 좀 잘 진행됐었으면은 아마 이런 논란이 없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당 대표 또는 이제 선거 기획단에서 뭔가 이 그동안에 민주당 중심으로 이제 선거판이 쭉 끌려오다가 국민의힘 중심으로 뭔가 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는 선한 의도로 시작한 건데 그거를 가장 유력하고 가장 또 지지도가 높은 후보가 반대를 하니까 국민들이 왜 저러지? 국민들께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예, 없는 거고 그래서 심지어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뭐 초짜 후보 나오고 초보 대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초보들 기분 나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뭐 벌어지는 저희들도 다 거죠.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정치라는 게 말과 또 그런 정치 행위를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면 또 토론이라는 과정이 그렇게 그 나쁜 것이 아니라면은 근데 저는 좀 그거는 적극적으로 좀 나갈 필요가 근데 있다는 그 부분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당에서 진행되는 것은 당헌 당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임의기구거든요. 임의기구라고 한다는 거는 사실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완전히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또한 그 후보자들 전체와도 합의를 이루어서 아주 부드럽게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데 원칙은 이겁니다. 그 당헌 당규에 의해서 저희 8조 9조를 보면 선관위에서 그 각종 합동연설 그걸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진행할 것은 그것을 제외한 부분, 여기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논리적 뭐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서로 뭐 논의가 충분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있는데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 당 대표도 그렇고 또 윤석열 대표도 들어온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고 최재형 후보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예.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원만하게 정리가 잘 안 될 것 이거를 같아요.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도 입장이 좀 달라요. 이준석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뭐라고 썼냐면 경선 기획에 관해 지도부의 권한을 이임받은 기구인 경준이가 경선 관리와 흥행, 사실 흥행이죠. 이 흥행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 후보들이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반면 김지현 그러니까 뭐 토론을 경선버스가 출발하기 전이라도 네. 경선준비위원회가 흥행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후보들이 왜 이렇게 따져대냐 이런 맥락이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신 말씀하신 대로 합동토론회는 당규상 후보 등록 후 선관위가 일정을 공고하고 시행해야 된다. 이 규정이 없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취지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은 뭐 좀 달라요. 근데 역시 윤석열 캠프 입장과 이제 일단 이준석 대표 입장이 또 다르고요. 반대가 됐습니다. 뭐 아직 뭐 윤석열 캠프 쪽에서 뭐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았으니까 예. 그건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늘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어떤 절차를 진행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원칙이고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을 따라서 움직이면 아무 논란이 없는데 이제 그것이 아닌 이게 당헌 당규 아예 없는 그 조직입니다. 경선준비위원회라는 게.
근데 경선 준비위원회는 경선을 말 그대로 경선을 준비하는 거지. 여기 말씀처럼 경선의 공정한 관리를 하는 데가 아니에요. 경선 관리는 선관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또 특히 이제 제가 법률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좀 원칙적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 강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당은 제 기억으로는 저희 당이 그 경선기획단에서 우리 국민 면접이라는 거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큰 히트를 쳤던 건데 그 국민 면접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선기획단에서 했었어요. 주관을. 예. 그때는 물론 이제 후보들 다 예비 후보 등록을 해가지고 했던 등록이 돼 있었죠. 네, 상황이죠. 지금 다르죠. 좀 다르기는 예.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그게 선거기획단이 뭐 공식 기구냐 아니냐 가지고 이제 논란을 하시길래 우리 당에서는 했었는데 뭐 이런 생각도 좀 그거는 드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면서 후보들이 다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는 이미 사실 후보 등록이 다 끝났고요. 저희는 아직 후보 등록도 안 된 상태고. 근데 절차는 이제 말씀대로 그렇다 치고.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나오는 얘기들이 윤석열 후보가 이제 토론에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그리고 최근의 행보와 발언 등을 보면 지켜보기에도 부담스럽겠구나.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사이에서 예.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는 이제 좀 말을 천천히 하실 것 같고요. 윤 후보가 이제 대답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다 다음날 기사가 될 수도 있을. 이제 문제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가 토론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지난번 8명 토론을 했을 때도 이게 굉장히 분주하고 좀 뭐라 그럽니까? 집중이 안 돼가지고 예. 사실 그 토론회가 그렇게 성공을 못 했거든요. 결국 남은 게 바지만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13명이 모였는데 그 토론회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럼 7분 정도 발언하는데 특정하게 유력 주자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 2시간 하는데 자기는 7분 하고 내내 공격만 당하고 이런 구조가 되면은 이거는 외려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성이라는 측면이나 이게 예. 과연 이게 뭐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뭐 당헌 당규를 따라가는 것이 이럴 때는 가장 무난합니다. 의원님 그게 말씀 원칙이에요. 들어보면은 뭐 당내 그런 복잡한 상황 또 이제 네. 원칙을 지켜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 국민들께서는 그거를 다 이게 알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 윤석열 후보님이 그런 여러 가지 설화가 있었던 거고 또 뭐 이준석 그 대표와의 그런 좀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도 많이 노출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또 뭐 레드팀 만든다는 얘기도 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하튼 국민들께서 보이기는 제3자가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기피한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한테는 그렇게 썩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어저께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은 뭐 KSO야 같은 경우는 4% 떨어지고 그리고 또 갤럽 같은 경우는 6%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뭔가 좀 그런 모습이 바로 지지도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제가 뭐 윤석열 팀의 전략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뭐 그런 상황도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윤석열 후보 지지도라는 거 보시면은 뭐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이 오로지 한 명만 패지 않습니까? 한 분만. 예. 거기다가 또 당내에서 이거 또 뭐두 뭐 사람이죠. 당내에서 또 뭐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많은 그 한 달여를 계속 끌고 왔는데도 그 정도 지지라면은 제가 봐서 다른 분이 만약 그런 일을 당했으면 아마 확 못 견뎠을 겁니다. 근데 뭐 그렇죠. 그렇게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저도 아쉬워요. 근데 윤석열 후보의 1인 1실언이 많은 내용이 보면은 또 이재명 후보의 백제 발언도 사실은 제가 몇 번을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아주 그 특정 그 단어 하나를 가가지고 좀 논란이 된 부분도 됩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의 실언 발언도 뭐 120시간도 사실은 그런 백제 발언이랑 보면은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좀 아쉽죠, 저도. 실언이라고 해서 비난받는 거 조심했어야 되는 부분이 예. 많이 아쉽고. 제가 말씀을 좀 반박하는 것 같아요. 죄송하긴 한데 그렇게 공격을 받았음에도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게 대단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이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사실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예. 왜 그럴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또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지도가 떨어지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받아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 국민의힘으로서 상당히 난감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아이고, 거죠. 아픈 부분 지적하시네. 근데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저도 이렇게 그 백신도 저 사실은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또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완전히 지금 거의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 어떻게 40% 나옵니까? 그게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그 어떻게 저는 그렇게 나옵니까?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예. 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고 있다고 늘 그러시거든요. 예. 특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표로 얘기하는 것하고 이제 민생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여하튼간에 이제 그 경제 지표로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웅크타드에서 최근에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1인당 GDP도 이탈리아를 제끼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일 먼저 코로나 이전으로의 경제 회복을 이루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하게 인정을 해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은 되게 어렵죠. 특히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진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예. 정도의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계시고 제 주변에도 예. 너무 많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대통령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1차, 2차, 3차, 5차까지 재난지원금,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위한 그런 대책들을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런 노력들을 같이 국민의힘하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평가해 주셔야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우리가 그 경제적으로는 성과를 이뤘다고 하는 부분은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수출 주도형 구조이기 때문에 수출이 선방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만큼 충격의 여파가 수치로는 나오지 않는데 제일 문제는 우리나라 사업자 중에 27% 아마 27%쯤 되죠. 그게 자영업자입니다. 소상공인. 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은 막상 끝나고 났을 때 과연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의 내수의 부분이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지지율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내 국민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는 그 굉장히 그 현 경제 정책에 대해서 뭐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많은 비판이 있잖아요. 뭐 부동산. 제가 서울 청와대 일자리 수혈할 때 예. 제 업무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를 위한 업무입니다. 예. 그래서 자영업자분들하고 전국의 자영업자 대표들하고 모여가지고 자영업 종합 대책을 만든 적도 있어요. 예. 역대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 비서관을 만들고 자영업 정책을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랬었어요. 다만 아직 그게 그 정책이 추진되다가 코로나가 닥치면서 지금 그 정책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게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은 그러나 이게 코로나라는 상황이 예. 우리가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될 상황이라면 국민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잘 될 겁니다. 100% 도와주죠. 예. 근데 저희가 도와주는데 포인트가 다릅니다. 자꾸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소비 증진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법률가다 보니까 자꾸 법적인 얘기를 하는데 아마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행정명령을 받는 거는 그 코로나로 행정명령 받은 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거든요. 그럼 행정명령에 따른 이 사람들의 손실을 처음부터 좀 지원을 해주는 어떤 형태의 정책이 좀 따라왔었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지 않겠나 이런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고요. 사실 그게 영국이나 캐나다는 다 그런 식의 정책을 먼저 폈거든요. 예. 네, 저도 뭐 예. 똑같은 생각을 앞서 가지고 이제 사실 있습니다. 이게 주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전임 일자리 수석에 나오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있습니다. 이게 지표는 좋다라고 하시면 그냥 제 생각 저도 경제부를 또 기자를 한 10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OECD 중에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가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근로 시간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멕시코 출장을 꽤 오래전에 가봤는데 한 보름 정도 있었는데 실제 일하는 건 저희가 노동 강도가 훨씬 셉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속된 말로 표현은 좀 빡세게 일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제일 지표가 좋아야 맞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실 꽤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OECD 근데 그것들이 이제 잘 국가들에서 퍼져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OECD 국가에서 장시간 노동이 지금 우리나라 최고거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물론 이제 기업인들의 역할도 있지만 예. 그렇게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고도 경제가 안 좋다면은 그 문제가 있겠죠. 그건 문제가 있는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잠깐 간단히 해보도록 하면 사진을 잠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최재형 후보가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나면서 마이크를 잡고 저렇게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기간,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마이크나 확성기를 저렇게 사용하면 선거운동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제 이를 좀 비판하는 논평을 내자 국민의힘 대변인이 여기다 반박 논평을 내는데 뭐 정치 초보의 실수를 가지고 좀스럽게 왜 그러느냐 이런 취지로 내다 보니까 같은 당에 지금 바로 이제 유상부 후보님이 인상을 확 쓰시는데 양준우 대변인입니다. 제가 뭐 이르는 건 아니고 양준우 대변인인데 정치 초보를 그럼 대통령에 추천하는 건 맞느냐 그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를 두고 강하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잘못된 논평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방어하기 위한 선의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아마 양준우 대변인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토론 배틀에서 아마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해서 워딩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러다 이제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 끌어주는 그 후폭풍이 너무 커서 이 부분은 뭐 양준우 대변인이 비판받아서 마땅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근데 그 제가 볼 때는 뭐 대변인을 탓할 게 아니라 예.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님도 그렇고 최재형 후보님도 그렇고 본인들이 자꾸 빌미를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 내에서도 저도 이게 비난의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른 후보로부터. 홍준표 그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벼락치기라도 해가지고 준비라도 해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대변인을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본인이 또 좀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상황은 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마이크 드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선거법의 수칙이거든요. 예. 근데 모르겠어요. 그 주변에 누가 그런 얘기를 안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좀 황당한 그런 일이죠. 저도 사실은 뭐 검사 생활하면서 선거법도 보고 했습니다만 이게 법이라는 게 너무 복잡해요. 너무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 알기는 어려운데 이제 제가 보니까 시장 가가지고 뭐 사람 만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크를 주니까 순간 자기가 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진 못하고 그냥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알겠습니다. 사실 뭐 중요하게 뭐 볼 부분도 아니고 이해하면 저 해프닝이라도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프닝이죠, 지금 이게. 국면으로 보면은 또 그게 해프닝으로 안 끝나는 게 지금 이 선거의 국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무튼 대통령으로서 만일 되겠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정치도 그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청와대에서도 정무수석이 제일 앞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으로서도 정치도 중요한 영역인데 정치 초보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그러면 좀 그걸 감각을 익히고 왜 나오셔야지. 초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은 최재형 그 후보님이 그 출마 기자회견을 했을 때 이런저런 정책을 물어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들이었거든요. 남북 문제, 부동산 문제 등 되게 이거는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항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다, 준비해서 답하겠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사람들은 이거 초보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역시 초보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우리 출마 하시고 나서 그 부분은 저도 뭐 봤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저도 아쉽고 사실은 이제 그 질문 내용 부분이 또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아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셨으면 좋을 텐데 이분이 판사이시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 좀 완벽주의적 그 입장을 가지다 보니까 본인이 확실히 알면 나 답을 하겠다. 이제 취지는 그거거든요. 좀 확실히 알고 답을 하겠다. 그런 취지인데 거기서 현장에서는 또 이제 그렇게밖에 답을 못 하고 예. 그러니까 조금 국민들한테 약간 정말로 잘 모르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윤 유상부 의원님이 최재형 후보에 대해서 아쉽지만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부로 친전이 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 지난주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네,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내일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모더나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접종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중대본 백영택 상황총괄단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질병관리청의 백영택입니다. 네. 자, 모더나가 8월 공급 물량을 맞추지 못하는 이유로 지금 생산과 관련한 실험실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알아야 다음에도 좀 반복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모더나가 저희한테 8월 공급된 물량인 850만 회분을 다 못 주고 절반 이하로 준다고 해서 저희도 그거를 어떤 이유인지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그 실험실 생산시설에 실험실 관련되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문의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대표단을 파견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가서 유감을 표명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관건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 차관을 단장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대표단을 보내서 모더나의 이번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이 공급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왜 지난 7월 말에도 보면 모더나가 한 차례 좀 공급이 지연이 돼서 그 당시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관계부처 사람들이 모더나 측하고 화상회의를 해서 그래서 8월 초에 130만 회분 모더나 백신을 도입을 하기로 했었던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대표단을 보내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좀 팩트를 짚어보면 이번이 사실 세 번째입니다. 자,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지금 백신 관련해서 수급이나 여러 가지 불안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사실은 정부가 지금 이제 대표단 보내는 것 이외에 그동안에 했었던 몇 가지 노력들을 말씀드리면 왜 저희 국산 백신 개발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식약처에서 이제 새롭게 국산 백신 관련돼서 임상 실험한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그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서 몇 개 제약회사가 외국의 그 백신들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도 계속 해왔고 그리고 최근에는 왜 6월 달에는 미국에서 얀센 백신을 한국에 공유하는 문제나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 한국 정부하고 백신 수합하는 문제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노력들을 정부가 그동안 해왔는데 앞으로도 이런 노력들을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계약했던 물량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스케줄대로 도입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국내의 생산과 그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을 마련하도록 정부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압이나 백신 부족한 공급들을 채우는 모습들이 노력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리면요. 사실 우려들이 여러 가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접종 간격이 다음 달 이제 6주로 연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래 4주에서 6주였는데 6주로 연장이 되면은 접종 효과 떨어지지는 않는 걸까요? 예, 떨어지진 않는다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는 국제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유럽의 독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영국 같은 나라도 화이자하고 모더나를 3에서 6주 정도에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8주까지 접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화이자나 모더나를 최대 12주까지 맞춰도 된다라고 하는 권고사항들이 국제적으로 있다라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왜 이 제약회사들이 백신 만들 때 자기네들 그 백신의 효과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임상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네.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임상실험을 했는데 19일부터 42일, 그러니까 한 2주부터 6주까지의 간격으로 대상자들에 대해서 접종을 해보고 효과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6주까지 그 연장 접종이 가능할 거라고 그거는 하나는 국제적인 동향, 하나는 그 실험실에서의 임상 실험 결과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경우에 접종 효과는 아마 그 당초에 허가받은 사항보다
더 짧은 기간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조금 늦어지는 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전문가들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백신 수급이 이제 더 이어질 경우에 50세 이상에게만 공고하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 연령을 낮출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전까지 원래 지켜왔던 기조와는 좀 다른 결 아닙니까? 원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요, 허가를 받을 때 18세 이상인 분들한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만 그동안에는 백신의 수급 동향이나 유행 상황에 따라서 허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접종이 가능했는데 이거를 50세 이상에게만 권고를 한 사항이고요. 향후에 이제 유행 상황이나 백신 수급 상황들을 고려해서 또 이상 반응에 대한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해서 우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이 관련되는 내용들을 다시 논의해서 결정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만일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전문가 자문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급 현황이나 유행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좀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40세 이하 접종 예약이 어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일각에선 정부가 이제 9월 중에 국민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 목표 달성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정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1차 9월까지 3,600만 명은 가능하고요. 그게 저희가 여러 가지 백신들을 그동안에 계약을 해서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모더나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예를 들면 파이자라든가 아니면 얀센이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다른 백신들은 계속적으로 계획에 따라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예방접종을 저희가 1차 목표 3,600만 명에 대해서 9월까지 접종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좀 더 많이 협조해 주시고 예약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백영택 상황총괄단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청해부대 집단 감염이 기니만 해역 인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관군 합동조사단은 바이러스 외부 유입 시점을 항구 정박 시점으로 판단하면서도 유입 경로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됩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액이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관련자는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세월호 특별검사팀이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 바꿔치기 의혹 등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 세월호 참사 유족 측은 수사가 미흡하다며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만 들으면 휴가를 떠나고 싶은 그런 시점인데, 자, 이성대의 뉴스 설계 더 신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준비한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자, 아쿠아리움과 가축 시장. 네, 여기 숨을 헐떡이면서 들어오시는 거죠? 아, 그랬나요? 네. 예. 아무튼 저 노래 들으면 이제 방울도마뱀이 좀 생각이 나는데, 자, 시청자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각종 동물이 등장하는 정치권 얘기를 좀 갖고 오신 것 같아요. 목도리 도마뱀인 것 같은데. 아, 목도리 도마뱀 네. 맞습니다. 어쨌든 네, 최근에 여야 할 것 없이 온갖 동물을 빗댄 그 비유 전쟁, 비유 대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 시간에 총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거 왠지 하실 것 같았어요. 네, 먼저 국민의힘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지금 따로 만들었는데요. 국민의힘 아쿠아리움이라고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그 바다 생물들, 주로 바다에 사는 어류들, 이 비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돌고래, 또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또 멸치, 칼슘의 왕자죠. 그리고 숭어, 망둥이, 밴댕이, 여러 가지 동물들이 지금 나왔는데요. 앵커 보시면 일단 돌고래,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돌고래 비유가 윤 후보 측근에
입으로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뭐 그때 뭐 멸치, 고등어, 돌고래는 다 같이 분류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죠. 친윤석열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 정진석 의원이 사실상 이 돌고래 비율을 촉발을 시켰었죠. 네. 왜냐하면 이제 지지율 1위를 다리고 있는 윤 전 총장이 몸집이 큰 돌고래고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다른 후보들은 뭐 고등어나 멸치 정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같이 한 방에서 놀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맞아요. 의미를 얘기를 했더니만 다른 후보들이 곧바로 반발했죠. 다른 인사들이. 보신 것처럼 당장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멸치와 돌고래 모두 공정하게 관리해 주는 게 대표의 역할이다. 돌고래는 관리받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좀 방점이 뒷말에 찍힌 것 같은데요. 자, 또 졸지에 돌고래가 아니라 멸치나 고등어 취급을 받게 된 홍준표 후보. 자, 매일매일 실언을 연발하는 훈련되지 않은 돌고래라고 윤 전 총장을 비판했습니다. 역시 대선 후보인 하태경 후보, 돌고래냐 레밍이냐 이런 견제구를 넘어서는 빈볼이 난무하고 있다라고 상당히 다 싸잡아 비판을 했는데요. 여기서 참고로 이 레밍은 이건 설치류잖아요. 바다에 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즐겨 쓰는 동물 비유에 나오는 그 동물 중에 하나죠. 이렇게 보니까 정말 무슨 정치판 이소모아도 아니고 동물 비유 대전이 맞는 것 같은데 저 밴댕이 처음 보거든요. 그럼 밴댕이는 누구였죠? 예, 이 밴댕이는 뭐냐면 이제 윤 전 총장 측의 그 정진석 의원을 비판하는 걸로 다른 후보 측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 1등 후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속 좁다. 보통 밴댕이를 많이 쓰는데 너무 속 좁게 그렇게 비유를 했다라고 비판을 한 거고요. 뭐 아까 보신 것처럼 자, 남아있는 게 지금 숭어와 망둥인데요. 뭐 이거 아시겠죠? 한 달여 전에 그 윤희숙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들 단체 카톡방에서 홍준표 후보가 뭐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가 뛴다 이렇게 글을 썼다가 글을 지우고 있었던. 이른바 삭취했다는 그런 논란 저희가 한번 네. 달아드린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경선 레이스가 동물 비유로 점철이 되면서 좀 과열되는 양상이 있다 이런 우려가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 있죠. 자, 지금 당이 아쿠아리움 정당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수족관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셀프 디스라고 돼 있고요. 여러 가지 기사들도 지금 온갖 그 고등어, 멸치 이렇게 망라하면서 아쿠아리움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아쿠아리움이 그럼 2개가 있네요. 여의도예요. 네, 63 빌딩이 하나 있고 또 국회에 예. 받아주세요. 예. 좀. 알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아쿠아리움이면 키워드 나온 이제 가축시장은 민주당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키워드는 바로 이제 여당이죠. 민주당을 볼 수 있는데, 자, 민주당 가축농장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 있죠. 포유류, 닭, 가금류죠. 가금류. 오리너구리는 보니까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동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하늘을 날아가는 맹금류도 있고요. 자, 이제 매 하면 추미애 전 장관 떠오르고 대선 출마하면서 자신을 이제 꿩 잡는 매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나오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일단 꿩은 윤 전 총장을 가리킨다 이런 비유로 볼 수 있는데 자, 야당에서는 돌고래였던 윤 전 총장이 여당으로 넘어오면서 꿩으로 좀 변신한 상황도 재밌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어쨌든 이 소와 닭 논쟁은 지금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측의 치열한 네거티브의 어떤 한 축, 핵심적인 한 축을 담당했던 논쟁이었죠. 논란이었죠. 자, 보시는 것처럼 먼저 이낙연 후보가 캠프 측에서 닭 잡는 칼과 소 잡는 칼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소 잡는 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랬더니 곧바로 이재명 캠프에서는 뭐 소 잡는 칼 있으나 마나, 칼 있으나 마나하다. 닭도 제대로 못 잡는다라고 바로 맞받아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세균 후보도 자, 우리가 사람이지 소 닭이냐 이러면서 소닭 논쟁이 한동안 계속이 됐습니다. 자, 오리너구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재명 지사의 기본 정책 시리즈를 가지고 또 주로 공방이 나왔어요. 기본소득이 오리너구리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다. 오리도 되고 너구리도 된다. 뭐 이런 비유로 사용을 한 거죠. 오늘도 이 비유를 다시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오리나 너구리만 아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오리 너구리를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보셨어요, 오리너구리?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요. 오리너구리는 포유류인가요? 예, 포유류입니다. 오. 가금류가 아니라 포유류입니다. 알고 계시네요. 정말 정치판 뭐 주토피아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너무 근데 사실 동물을 비유하면은 뭐 친근하고 각인된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게 꼬투리 잡기식으로 가면은 좀 남발되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썰기 주제 또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도 준비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자리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한번 인사 말씀 답변 한번 드려주시죠. 대통령님께. 아니, 했잖아요, 지금. 네. 한번 더.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배구 많이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답정너 기자회견. 아, 저도 좀 봤는데 자, 어제 우리 배구팀 입국 당시의 기자회견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부적절한 인터뷰 진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김연경 선수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좀 감사 인사를 해달라를 좀 강요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져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애자 한국배구연맹 경기운영위원이 당시 그 인터뷰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제. 그러면서 이제 김연경 선수만 따로 인터뷰를 하면서 문 대통령이 격려를 해줬는데 이름을 부르면서 이게 대해서 감사를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물론 그런데 이제 저 상황에서 대통령의 격려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도 좀 뜬금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한 번쯤은 그런 부탁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반론은 있어요. 하지만 한 번쯤인데 무려 아까 보신 것처럼 4번이나 감사 인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세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나 어떤 요청이나 어떤 요구가 아니라 사실상 강요가 아니냐 지금 이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연경 선수 좀 당황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아니 사실 뭐 청와대 초청이 돼서 간 것도 아니고 이제 막 귀국한 선수한테 저렇게 막 질문을 4번이나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배구단 전체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따로 김연경 선수만 불러 세워놓고 한 질문이기 때문에도 적절하냐라는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있습니다. 포상금 질문도 나왔거든요. 포상금을 누가 얼만큼을 줬다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역시 감사해달라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직접 한번 보시죠. 이번에 한국배구연맹에 조원태 총재님께서도 2억을 투자하셨고요. 또 배구 국가대표를 지원해 주시는 신한금융지주에서 또 조용범 회장님께서도 2억을 해주셨고 대한배구협회 오한남 회장님께서도 2억을 저희한테 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격려금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뭐 김연경 선수 표정이 좀 많이는 안 보이는데 좀 약간 당황스러운 표정이 보이는 거죠. 김연경 선수가 포상금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뛴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왜 저 자리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일반 그 팬들의 항의가 배구협회에도 상당히 많이 답지했습니다. 배구협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협회 차원에서 사과를 해달라. 부끄러움을 한다면 사과해달라. 뭐 선수들이 돈으로만 보이냐. 몇 가지만 가져온 거고요. 이미 너무나 많은 지금 비판 의견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화면에는 좌측에 나오긴 했지만 이 질문지를 보면은 누가 뭐 얼마 투척했고 막 다 써오신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저렇게 줄줄이 얘기하면서 자 이만큼 줬고 이만큼 줬으니까 고맙지 않나요? 약간 선수한테 굉장히 푸시하는 듯한. 그러니까 지금 저게 즉흥 질문이 아니라 미리 하려고 준비했다. 지금 그 저걸 말씀이신 어떻게 다 거죠? 암기할 수 있죠? 예. 저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즉흥적으로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한 질문이면 좀 더 부적절하다라는 논란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저런 건 뭐 인터뷰 해봐서 아는데 분명히 준비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진행 당사자 배구협회 측의 입장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그래서 한번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친한 사이다. 저 인터뷰 진행하는 저 위원하고 김연경 선수가 친한 사이다. 편하게 했다라는 해명을 했거든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서로 이제 편안하게 이야기하다 보니 기자회견에서는 좀 부적절한 그 표현이나 그 대화가 이제 서로 주고받고는 됐다는 거죠. 또 대통령 그 건은 이건 한번 이야기하면은 그로 끝났으면 좋았고 저 포상금 하는 거는 좀 오해의 소지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저건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진행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유해자 진행하신 분께서 직접 본인 스스로 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여자 배구는 원팀 정신으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는데 협회가 또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 보이는 건 아마 좀 보기 민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대 뉴스 설기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네,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낙연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른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최근에
서른 의원님의 말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한 인터뷰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이 발언을 두고 김두관 후보가 경선 불복을 시사했다. 당이 조치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선 불복을 당시 시사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제가 왜 경선 불복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지금 발언이 당시에 발언이 7일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저 발언이 이제 경선 불복이다라는 게 김두관 후보의 주장입니다. 저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게 좀 앞뒤 배경이 있거든요. 예,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30% 이상이 이낙연 후보가 만일에 후보가 안 되고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 못하겠다. 이런 여론조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역대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예. JTBC가 지난 7월에 조사했던 그렇죠.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만일에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되면 네. 30%는 같은 당인 민주당 후보를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차라리 윤 후보를 찍겠다라는 거죠. 윤 후보를 찍을지 그건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 안 찍겠다는 겁니다. 예. 이재명 후보를 안 찍겠다는 건데 그 역대 그런 상황이 없었거든요. 우리 차례 경선도 하고 서로 싸우고 했지만은 일단 예. 단일화가 되면은 후보가 결정되면은 그쪽으로 다 몰려갔거든요. 그게 원팀이죠. 원팀이죠. 자동적으로 원팀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특별하게 30%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못 찍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 뭐 때문에 그러느냐? 예.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원인은 이재명 후보 측에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형과 형수에 대한 욕설을 듣고서 예. 우리 지지자 듣고서 도저히 이건 지지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던 겁니다. 그 결론이 나왔다고 하시는데 그건 따로 분석을 하신 겁니까? 이건 분석 JTBC 결과는- 조사했는데 저희가 따로 그것까지는 한번 조사하지 조사해 않았거든요. 보십시오. 조사해 보면 저는 그 이유가 틀림없다 생각합니다. 가정이신 거죠. 가정인데요. 민주당 지지층이지만 이른바 욕설 테이프를 들은 분들은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은 분들이 있다. 찍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 예. 욕설을 듣고서는 도저히 못 찍겠다. 이게 이 진실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그걸로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재간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원팀이 되는 상황이냐. 예. 저는 100% 원팀이죠. 그분들이 지지하든 말든 저는 무조건 원팀이죠. 그럼 그분들을 설득해서 같이 이재명 지지로 몰아놓을 수 있는 이런 설득 방안은 없는 것 같다. 이게 제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설득에 대한 네. 결과와 의도로 보겠습니다. 네. 만일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된다면 서른 의원님, 지금 이낙연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서른 의원님은 적극적으로 이낙연 후보의 지지층에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설득하실 겁니까? 근데요. 가정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 아니, 생각합니다. 의지를 묻겠습니다. 요즘 이거는. 의지가 뭐였든지 간에 저는 예. 일단 제 민주당 당원입니다. 예. 민주당을 제 몸만큼 사랑합니다. 후보가 누가 됐든 간에 일단 그 경쟁을 거치고 결과가 나왔으면은 그 당연히 예. 받아들이는 거죠. 그 논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서른 의원님은 원팀일 거고 당연히 원팀이죠. 그러나 그 지지층에 대해서는 지지층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부분. 30% 되는 사람이 지지 못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그분들을 설득할 재간이 없다라는 게 얘기 초점이었습니다. 설득은 하시겠지만 재간이 없다라는 건가요? 글쎄요, 설득- 설득을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안 하실 겁니까? 아니 뭐 하고 안 하고는 다음 문제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처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감안한다면 이낙연 후보가 본선 후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신 겁니까? 그래서 조사해 보면요, 예. 이재명 후보와 지금 현재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비교를 하면은 비슷비슷해요. 윤석열 후보가 조금 모자라요. 예. 근데 이낙연 후보, 윤석열 후보로 붙여놓으면 우리 훨씬 나아요. 그건 조사마다 이제 다른 조사들이 많이 조사마다 양자 조금씩 대결 다른데 조사는 대부분 제가 봤을 때 최근 나온 조사들은 대부분 오차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오차범위 내죠. 그러나 이게 무의미한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고 있거든요. 예. 이재명 후보에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자 대결을 윤석열과 이낙연 둘이 붙이면은 윤석열과 이재명보다 결과가 좋다라는 게 예. 현재 나와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오늘 부인할 윈지 수 없는 컨설팅에서 결과죠. 나온 조사가 예. 지난번에도 이낙연, 그랬습니다. 윤석열 양자 대결에서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좀 더 오차범위 내에서 네. 이재명 후보보다 좀 더 높게 나왔죠. 근데 이제 높게 윈지 나왔습니다. 컨설팅만 지난번에도 그렇게 나왔기 지난번에도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조사 기관들은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뭐 예. 조사를 해보면 또 양자 다를 수 대결에서. 있겠죠. 여론조사라는 게 항상 그런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것은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런 30%의 우리 이낙연 지지를 하는 30%가 이재명을 지지 못하겠다는 이 현상 때문에 그런 게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냉정히 본다면은 정말 민주당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 대안은 이낙연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거라고 보죠. 지금은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판단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대선을 민주당이 이렇게 준비되는 주장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 네, 말씀을 네. 아마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들으면 이건 네거티브다. 그게 왜 내가 수없이 사고한 욕설 있는 테이프를 사실을 가지고 해석하고 설명한 건데 그걸 다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그건 일방적인 주장이죠. 일단 제가 추측컨대 예, 이재명 저는 그렇게 캠프에서는. 생각 않습니다. 있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질문이 나왔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예. 때문에 이걸 네거티브라고 그러면은 글쎄요. 네거티브와 검증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저는 저는 근거가 있는 것들. 사실을 가지고 설명을 했던 사실이고 예. 근거 없이 아무 논거 없이 아무런 증거 자료 없이 얘기한다면은 그건 네거티브가 되겠죠. 제가 그 증거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제 분석이신 거죠. 앞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이 만약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30% 정도가 윤 후보 측으로 간다라는. 윤 후보 쪽으로 갈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앞서 이제 JTBC 여론조사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예, 31.8%가 윤 후보 측으로 이동한다는 JTBC의 조사가 있었는데 네. 그걸 그걸 바탕으로 아마 이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절대 이재명 후보를 못 찍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로 예라고 이제 분석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분석 추정에 의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이건 이재명 캠프의 입장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내일 이재명 캠프의 상황실장인 김영진 의원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대한 입장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해보면 어차피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잠깐 뭐 이른바 네거티브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어제 이낙연 후보는 도청 캠프 의혹을 뭐 방송 인터뷰에서 제기를 했죠. 네. 요거는 이제 네거티브는 아닌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거티브와 검증의 이 개념의 정리 이게 좀 예.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거티브는 근거 없이 상대방을 공격할 때 이건 네거티브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증거 자료를 가지고 예. 하나하나 이게 맞냐 안 맞냐 상대를 후보를 향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답변을 받아내고 하는 과정은 그 검증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근거 있는 주장이냐 근거 없이 하는 주장이냐 여기에 따라서 네거티브와 검증이 달라질 거라 보고서 예. 도청 관련 부분은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사실들입니다. 일테면은 이 부분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도청 캠프라면 뭐 도청을 했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서 경기도청. 그게 아니라 경기도청의 예. 예산이 어쩌면 이재명 후보 공약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의혹인 그렇습니다. 거죠. 지금 예. 그 얘기 말씀드리려 했더니 미리 예. 말씀해 주시네요. 도청 이 부분은 경기지사로서 이 직함을 가지고 자기 개인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이 되는 셈입니다. 뭐냐면은 34억 정도 되는 돈을 기본소득이라는 기본자 붙은 내용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굳이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느냐? 도 예산을 가지고 예. 이건 제가 볼 때는 개인 선거운동용이다 이렇게 해석할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건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금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의심을 제시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지금 도지사 물러나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지사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죠. 예. 일단 뭐 이재명 캠프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기본소득 관련돼서 정책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니 CNN 등의 외국 언론에다가 이 홍보 비용을 광고 비용을 쓰는 거는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4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됐다라고 예. 이제 이낙연 후보가 주장을 했죠. 왜 그걸 예. 그렇게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역시 이재명 캠프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음주운전 2회 논란은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아마 2회를 했을 것이다. 왜? 벌금액이 크니까. 네. 이건 네거티브입니까? 검증입니까? 검증을 해야죠. 특히 이거는 검증해야 할 부분인데 왜냐하면은 지금 1회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1회라고 주장하는데 정치인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일 큰 흠결이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요 벌금이 150만 원 나왔거든요. 벌금이 150만 원일 경우는 보통 1회는 150만 원이 안 나옵니다. 100만 원 이하로 나옵니다. 이해가 되면 150만 원 이상으로 뜁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우로 나옵니다. 실제 1회에 15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도 있는 걸 저희 제작진에서 지난번에 이제 자료 조사를 하다가 찾아낸 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혈골,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서 벌금이 틀리기도 하고 당시의 죄질에 따라서도 틀리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한 근거가 없이 얘기한 계속 제기하는 건 네거티브가 그러니까 아닙니까? 문제는 이걸 확실하게 밝히자. 100만 원 이하도 다 까보자. 이 얘기죠. 100만 원 이하도 까보면은 이엔지 나올 수 있죠. 근데 범죄 경력 조회서를 이재명 캠프 측에서 이미 밝혔지 않습니까? 그게 100만 원 이하는 안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100만 원 이하도 다 까도록 하자. 이 주장인데 그 주장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지금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근거가 있고 없고는 그냥 벌금액이 높으니까 이유이지 않을 거라는 건 이건 네거티브 그러니까 아닌가요? 네거티브가 아니죠. 아니고 내놓으면요. 봐라, 우리 이거 돼 있잖아. 없지 않느냐면 우리가 네거티브 한 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 땐 어떤 의심이 되는 정황이 있을 때 그걸 기준으로 자 해명을 해보십시오라고 아까 하는 제가 건데 말씀드렸듯이 통상으로 150만 원 정도 되면은 그건 이해 이상 했을 때 그런 이 벌금을 때리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래 하면 100만 원 이하로 나온다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거든요. 통계 자료를 보면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은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통상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왜냐면 세상에는 통상적이지 않은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할 거 없이 100만 원 이하도 까서 보면은 이해인지 이래인지 알 수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선대위원장이시니까요. 이낙연 후보가 특별히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사실은 지지율이 반등을 많이 하지 못한 부분에는 특이점이 좀 없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특이점이 많죠. 일테면은 우선 이 지사 시절에 했던 얘기는 한번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국민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총리 시절인데 총리 시절에 재난이 참 많았습니다. 고성 산불도 있었고, 강원 산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있었고, 돼지열병은 얼마 전에도 났습니다. 났었는데 그때는 났을 때 고성 산불을 참 정리를 잘했습니다. 깨끗하게 전국의 소방대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일거에 딱 제압을 해버렸죠. 그리고 그 돼지열병 이 부분도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그걸 성과라고 볼 수는 없다. 당연히 했다고. 산불 났는데 소방차 2대로 막을 거냐? 거기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갖다 붙이기 위한 얘기에 지나지 않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엄격하게 해서 정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외교적 업적이 있습니다. 잘 안 알려져 있는데 25개국을 총리로 있으면 25개국을 대통령께서 내 전용기를 써라 이래가지고 25개국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 대신으로. 그건 굉장한 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런 외교적 업적을 갖고 있습니다. 25개국을 아주 성공적으로. 25개국 방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총리가 25개 방문한 사례가 없을걸요? 그건 부지런함이지 성과라고 보기는 그렇게. 부지런함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쪽에서 청와대 쪽에서 대통령 보시기에 잘했다라는 보고가 올라오니까 계속해서 가시라. 이렇게 돼서 전용기까지 내보내주시고 간 거 아닙니까? 총리가 전용기 못합니다. 대통령이 보니까 참 잘하구나. 그렇게 25개국이 된 것이고 그것도 더군다나 대통령 전용기까지 타면서 25개국을 순방했단 말입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은 외교적 업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그냥 막 묻혀서 넘어가요. 시간이 앞서 이제 다른 후보 얘기를 하러 시간이 많이 갔는데 다시 한번 모셔서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발언이 세셔서 상대 후보 측도 같이 나와 얘기 좀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해주시죠.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서른 의원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7시 25분 뉴스룸이 이제 5분 뒤 방송되는데요. 오늘 뉴스룸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외교부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박경재 총영사 부부에 대한 현지 감찰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박 영사가 외부 인사들과 식사 자리에서 수십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인데요. 잠시 뒤 추적 보도 후에서 관련된 문제를 짚어봅니다. 최근 북한 간첩단 혐의로 구속된 활동가들을 두고 야권에서 문재인 캠프 특보단 전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작년부터는 반문재인 투쟁 지령을 받고 실제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을 진행한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자리 잡고